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외교안보 분야의 본질적 도전과 과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조발제의 형식을 빌려서 먼저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적인 환경을 한번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소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안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차고 엄중합니다. 지금은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난세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은 자유무역 질서를 해체하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들이 무력 사용에 있어서 금도와 절제를 잃고 국제관계에서 힘이 정의를 만드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20년 이상 농축시설을 가동해 왔지만은 핵무장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법상 금지된 예방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란이 차제의 농축을 완전히 포기할지 농축시설을 보고 난 후에 NPT를 탈퇴해서 그간 자제해왔던 핵무장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감행할지에 따라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 중동의 지정학,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표면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화약과가 도처에 널려 있고 화약 냄새가 좀 납니다.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북방 군의주의 진영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남방 자유민주 진영으로 양극화된 안보 구도 속에서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할 그런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생고에 허덕이면서도 핵무력의 기술적 고도화와 양적 확장만으로는 성의 안 찾는지 최근에는 재래식 무력 청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러시아 북한 간의 동맹조약 체결이 가져온 러북 간의 정치 군사적 밀착은 대북 제재를 허물어 북한 비핵화의 신랄 같은 희망을 앗아가고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문을 열어준 것이 불길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불행이 자꾸 떠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에 제한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 소위 No Limits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이런 파트너십에 합의한 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소위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의 물질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한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그런 주장도 있으나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북 동맹은 엄연히 살아있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북방 세력의
결속과 공조가 제기하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대한 도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3자가 각기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은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데는 3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할 종합적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중국 견제와 대만 침공 저지를 국가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 민주공화 양당 간의 초당적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올인할수록 북한에 대한 집중력은 분산되고 주한미군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역할도 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목표에 맞춰서 조정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재편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 번영에 대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판단입니다. 실존적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를 경계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무장한 북한이 가장 심각한 당장의 위협이지만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혀보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패권 추구 세력, 현상 변경 세력이 항상 한반도 침탈의 주범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나라는 반드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거나 한반도가 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근세에 일어난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한반도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전쟁이었습니다. 120년 전 을사늑약으로 한국이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것은 당시 영내 패권을 추구하고 패권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패권 세력에 맞설 독자적 힘도 또 유사시 힘이 되어줄 동맹도 없는 나라의 숙명이죠. 21세기 동아시아 패권 세력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소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동아시아에서 주변 소국들이 중국을 대국으로 받들고 중국에 순종하는 그런 신형 조공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발상인데 그것이 중국에는 좋은 꿈일지 모르지만은 한국에게는 그보다 끔찍한 악몽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동아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고 러시아의 준동맹국이라면 대한민국의 절친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엘도라도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은 한국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경쟁자이자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2016년 사드 사태를 통해서 중국은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강압수단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무서운 나라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고 안미 경중이 얼마나 안이하고 위험천만한 환상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패권에 대한 경각심은 무딘 반면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일본이 교과서나 국방 백서에 독도를 언급할 때마다 온 나라가 마치 독도를 일본에 빼앗긴 것처럼 비분강개하는 반면에 중국이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훈련까지 하고 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해도 우리 정부는 항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나도 괜찮은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기는 이런 심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한일 관계가 아직도 과거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은 저는 조선 사제부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해온 중화주의적 위정척사 사상의 잔재도 위협 인식을 왜곡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못된 이런 위협 인식을 바로잡고 중국의 패권적 횡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가 바로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기제라는 점은 자명해집니다. 120년 전 일본의 패권적 횡포를 한국이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었듯이 지금은 거대 중국의 횡포를 한국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 대항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손을 잡을 나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중국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순리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단 방향을 잘 잡고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팀의 구성을 보면 좀 걱정되는 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실력이 있고 탈이념적인 분들도 있어서 중심을 잘 잡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는 방향을 잘 잡았지만은 강론에 들어가면 구체적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이슈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를 희생하지 않고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리셋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체급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중국도 한국을 포섭해서 한미동맹을 파탄시켜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성산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콜을 받는 것이 일견 축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오히려 양국 모두의 오해를 받아서 화를 자초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친중, 반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백악관의 논평에 뜬금없이 중국의 개입과 영향이 튀어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민감해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해온 중국 관련 언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구심을 자극한 측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중 관계에서 첫 번째 시험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9월 3일 천안문 광장의 소위 전성절 기념행사 초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중국의 이런 계략에 넘어갈 만큼 우리 외교안보팀이 허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서 특사를 파견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자칫 미중 사이에서 더블 플레이 한다는 미국 조야의 이심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만 두고 본다면 미국 정부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고 저는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무심코 끌어들인 외계인이 그 외계인 때문에 미국 조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이라는 그런 인식이 각인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색안경을 끼고 신정부의 중국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입장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이미 미국과 합의한 표현을 고수를 하면서 최소한 후퇴는 하지 않는 겁니다. 2021년 5월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023년 4월 윤석열 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도 태평양에는 대만 해협뿐 아니라 센가쿠 열도 그리고 독도의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를 우리와는 무관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도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이 해상교통로는 한국 경제의 명줄입니다. 수입 에너지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이 교통로 가운데 한 군데만 막히면 우리 경제는 질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 해역을 지배하고 그리고 국제법에 보장된 항해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이는 한국에게도 용납 못할 적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적대 행위를 저지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등 뒤에 숨어서 그 혜택만 누리려면 최소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표현하는데 중국의 심기를 너무 살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괜히 주눅이 들고 언행을 조심하려는 이런 심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방위산업 이런 주력 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수단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박탈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전략 품목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에 긴요한 일부 기술과 품목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서 실효적인 대항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죽고 사는 문제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의 발목을 잡는 경제의 과잉 의존을 해소를 해야 대중 정책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움직이고 중국의 패권적 행포를 막아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 이유로서 북한 비핵화와 통일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힘도 의지도 없고 통일은 진실의 순간이 올 때 중국이 무력으로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국의 방해를 막을 결정적 힘은 미국에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면 그건 수지가 안 맞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적 행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고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을 적대시하고 대결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최선이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만 사활적 이익이 충돌하고 외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그런 분쟁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1차 보험으로 대비를 하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2차 보험으로 이를 보강을 하고 또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제휴하고 공조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정 전략도 적절히 구사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언급을 했지만 당장은 한미동맹이 당면한 실현과 도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조정, 전작권 전환, 그리고 국방예산과 방위비의 대폭 정액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법을 찾으려면 동맹의 미래에 대한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무겁고 어려운 이슈들인데 이 세션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기대하면서 개념적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방 전략의 목표를 저는 디터런스에서 디나이얼로 억지에서 거부로 전환을 하되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지의 1차적 책임을 지고 한국은 억지가 실패할 순간이 올 때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하는 데 1차적 책임을 지는 그런 구도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억지가 실패할 때 사후 응징보복할 수단은 과잉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건 아주 잘하지만은 북한이 핵 공격을 결심할 때 이를 실효적으로 거부할 그런 자산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한반도 정부에 미리 넉넉하게 배치해 줄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를 과신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해달라는 주문만 만날 때마다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 거부 역량 건설에 저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이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북한을 사주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최대한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그런 도발을 하게 만들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북한도 한국을 공격하려면 미국의 전력을 최대한 대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공모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만 사태든 한반도 유사 사태든 중국과 북한 간의 긴밀한 전략적 공모하에 일어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정부와 대만 정부를 엄격히 실제로 분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만 사태에 주한미군을 동원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한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력을 철수해서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데 제약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최소화하면서 대만 사태의 개입을 묵인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 사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감수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협의에 너무 까다롭게 나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더라도 주한미군 가운데 대만 사태에 실제 동원 가능한 전력은 공군 2개 비행단밖에 없고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하 공중 전력의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 사태의 대세에 별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주한미 공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전개한다는 게 우리가 미리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도 계속 연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전작권 전환에 아마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50만 대군을 거느린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72년이 지나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는 게 이게 저는 자랑거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어차피 전작권을 찾아와야 한다면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불출할지 모르지만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빨리 찾아와서 자주국방 역량과 우리 군의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임명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7년 전에는 북한이 안보리와 미국의 가혹한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없이는 제재 국면을 돌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가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러시아와의 동맹 체결로 가장 다급한 실존적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었고, 무기 수출, 파병, 그리고 암호화폐 해킹 등으로 대규모의 외화벌이도 가능해졌으므로 이제 북한은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남북 대화는 필요하지만은 북한이 싫다는데도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면서 대화를 구걸하고 스토킹까지 해봐야 북한의 몸값만 높여주고 능멸만 자초할 뿐입니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할 언행을 자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대화에 나오면 그때 성의 있게 호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대화만 이루어지면 한국이 패싱당한다는 그런 북한 중심적 세계관, 북한 천동설도 버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10월 에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김정은과 판문점 이벤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겠지만은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는 2023년 말 김정은이 선언한 반통일적인 이국가론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3대에 걸쳐서 고수해오던 하나의 조선 원칙을 뒤집고 이국 체제로 전환한 것은 김정은이 오랫동안 고심해온 끝에 내린 어려운 그런 결단이지 이게 그냥 졸속으로 저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국가로는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심의 산물이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성산이 없다는 냉엄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영구 분단을 체제 수호의 방패로 삼아서 한류의 침투를 막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한국에 대한 동정을 지우려는 고육주책인데 북한이 이국론을 고수하면서 남북 대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도전과 난제가 많지만은 지혜롭게 해결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황한 기조발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